장모님, 이 나무 뿌리 같은 건 향이 참 독특하네요. 이건 얼마나 넣어야 이런 맑은 맛이 나는 거예요? 갑수는 허허 웃으며 약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감초랑 황기인데 비율이 중요해. 딱 세 줌이야, 민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세 줌. 아, 딱 세 줌이요? 정말 신기하네요. 장모님 손은 정말 저울보다 정확하신 것 같아요. 민우는 감탄하는 척하며 뒤돌아서서 수첩에 하나하나 다 기록했지요. 갑수는 사위의 질문이 그저 배움에 대한 열정인 줄 알고 흐뭇해하며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민우의 머릿속은 탐욕과 욕망이 들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시장통 알부자 갑순이 복덩이 사위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민우. 그는 갑순의 레시피와 비법을 어디에 써먹으려고 이렇게 매일같이 국밥집에 출근 도장을 찍는 걸까요? 그 순간 국밥집 한쪽 구석자리에서 민우를 유심히 관찰하며 갑순에게 귓속말로 할매, 저 강서방 말이야.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네. 근데 뭐 저렇게 적는 게 많아? 공부를 저렇게 했으면 고시 패스했겠어. 라며 의심하는 또 다른 남자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시장 골목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갑순네 국밥의 가마솥은 이미 벌건 불길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하얀 수증기가 시장 천장을 가득 메우고 구수한 고기 삶는 냄새가 골목 어귀까지 진동했지요. 갑순은 커다란 무쇠솥 앞에서 땀을 훔치며 육수의 기름기를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수한 몸빼 바지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은 영락없는 시장 할머니였지만 사실 그녀는 전국 50여 개의 직영점을 거느린 요식업 기업 회담의 실질적인 수장이었지요. 하지만 시장 사람들도 심지어 사위가 될 사람들도 그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에이 할매, 오늘도 국밥 냄새가 기가 막히네. 고기 좀 더 넣어주는 거지? 10년 단골인 변호사 진혁이 익살스럽게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수는 국자를 휘두르며 짐짓 호통을 쳤지요. 이놈아, 변호사가 그렇게 한가해서야 원. 고기 타령하지 말고 장가나 가라니까. 우리 지은이처럼 번듯한 색시 어디서 구할래? 진혁은 허허 웃으며 국밥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고, 지은이는 너무 잘나서 저 같은 놈은 눈에 안 차죠. 대기업에서 일하는 엘리트인데 할매 눈만 너무 높아서 큰일이에요. 두 사람이 정겹게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 지은은 출근 준비를 마치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세련된 정장 차림이 시장통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지만 지은은 익숙하게 알치마를 두르고 홀 서빙을 도왔지요. 지은은 대기업 전략기획실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재원이었고 갑순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도심의 한복판 대형 카페 그랑데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지요. 박영자는 부채 증명서를 앞에 두고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수입 가구로 치장한 카페는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무리한 확장 탓에 이미 부도 직전에 낭떠러지에 서 있었거든요. 민우야,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번 달 대출 이자만 해도 얼마인데 너는 속 편하게 커피만 마시고 있니? 영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들을 쏘아붙였습니다. 민우는 세련된 수트 소매를 정리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했지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구명주를 찾아놨습니다. 이천 시장통에 갑순네 국밥이라고 있는데
그 할망구가 현찰을 자루로 쌓아두고 산대요. 게다가 딸은 대기업 기업 분석 전문가라니 우리 카페부도 막아줄 최고의 타겟 아닙니까? 영자의 눈등이 번뜩이며 탐욕의 빛을 냈습니다. 시장통 국밥집? 그런 곳에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니? 우리 수준에 맞겠어? 모르는 소리 마세요. 시장 할매들 알부자인 거 모르세요? 배경은 시장통이라 우스워 보여도 지은이라는 여자는 스펙이 완벽합니다. 제가 그 여자 꼬셔서 이 집안 식구로 만들면 어머니 카페 부도는 물론이고 제 사업 자금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민우는 철저하게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퇴근하는 길목, 그녀가 자주 가는 독립서점, 심지어 그녀가 즐겨 마시는 차의 종류까지 파악했지요. 그는 젠틀하고 사려 깊은 사업가로 위장해 지은에게 접근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책, 저도 정말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인데 취향이 비슷하신 것 같아 반갑네요. 민우의 매너는 세련되었고 말투는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차가운 수치와 논리만 가득한 직장에서 지쳐 있었기에 민우가 보여주는 가짜 감성에 쉽게 마음을 열고 말았지요. 민우는 일부러 지은을 데리고 시장통 국밥집을 찾아가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지은 씨, 전 화려한 레스토랑보다 이런 사람 냄새 나는 곳이 더 좋아요. 어머니께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그의 가식적인 연기에 갑순조차 속아 넘어갔습니다. 갑수는 사위 삼겠다며 찾아온 민우를 돋보기 너머로 꼼꼼히 살폈지요. 민우라고 했는가? 우리 지은이가 워낙 순해서 나쁜 놈 만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인상이 참 선하구먼. 우리 지은이 고생 안 시키겠나? 민우는 넉살 좋게 웃으며 갑순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지은 씨처럼 맑은 사람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제가 평생 아끼고 보호하겠습니다. 갑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위가 시장통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모습에 마음을 푹 놓아버린 것이지요. 진혁은 국밥집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지은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영자의 화려한 언변으로 채워졌습니다. 영자는 카페가 부도 위기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마치 은혜라도 베푸는 양 거들먹거렸지요. 사돈, 우리 민우가 지은 양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집안 배경이야 우리 같은 지성인들에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지은 양처럼 똑똑한 아이를 우리 집 식구로 맞이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영자의 옆에 앉은 신우이나라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시장통 냄새나는 년이라고 경멸하면서도 그녀가 가져올 지참금 생각에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지요. 지은은 그들이 쳐놓은 탐욕의 그물 안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영자는 노골적으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지은의 커리어에 맞는 품위 유지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갑순의 주머니를 노렸지요. 갑순은 딸이 기죽을까봐 시장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척하며 거액의 지참금을 내놓았습니다. 사돈, 이건 우리 지은이 예단비로 쓰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정성을 좀 보탰습니다. 갑순이 내민 봉투의 두께를 확인한 영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 돈은 바로 영자의 밀린 이자를 갚는 데 쓰였지요. 지은은 어느 화창한 봄날 수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민우와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수는 딸의 손을 민우에게 넘겨주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지요. 지은아, 엄마처럼 시장 바닥에서 냄새 맡으며 살지 말고 이제는 향기로운 곳에서 사랑받으며 살아라.
하지만 그 화려한 결혼식장의 조명 아래서 민우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생각한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의 등 뒤에 버티고 선 갑순의 현찰,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빼앗아야 할 그 모든 가치에 대한 계산뿐이었지요. 영자는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우아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걸친 명품 옷과 보석들은 모두 갑순의 지참금으로 급하게 메꾼 가짜 권이었지요. 나라는 신부 대기실에서 지은의 명품 가방을 보며 탐욕스럽게 입술을 하찼습니다. 비극은 이토록 찬란한 축복의 옷을 입고 찾아오는 법이지요. 지은은 민우의 부드러운 눈빛이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덫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자의 카페 부도를 막기 위한 제물로 선택된 줄도 모른 채 지은은 그렇게 탐욕의 구렁텅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우의 집으로 향하는 길, 지은은 차창 밖을 내다보며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꿈꿨습니다. 민재는 그런 지은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웃어주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차가운 야망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맑은 국밥 한 그릇에 담긴 갑순의 진심이 민우의 머릿속에서는 돈다발로 치환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었고 영자는 뒤에서 입을 가리며 비열하게 웃었지요. 시장통의 정겨운 소음과 국밥집의 하얀 김은 이제 폭풍전야의 정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돈은 주인을 가리지 않지만 그 돈 때문에 눈이 먼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지요. 갑순의 맑은 국밥이 과연 저들의 추악한 탐욕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은의 눈물이 먼저 시장 바닥을 적시게 될까요? 갑순은 결혼식이 끝난 텅 빈 홀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딸을 사지로 몰아넣은 죄책감이 될 줄은 미처 몰랐지요. 결혼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지요. 한솥밥을 먹는 식구가 된다는 건 서로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 공유하는 일이라 믿게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지은과 민우의 결혼 생활 5년은 한쪽에게는 지독한 연극이었고 다른 한쪽에게는 눈먼 신뢰의 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퇴근 후나 주말이면 어김없이 수트를 벗어 던지고 시장통 갑순내 국밥으로 향했지요. 뽀얀 김이 서린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는 사위의 모습은 시장 상인들에게 최고의 찬사거리였습니다. 어이 강서방, 오늘도 장모님 돕느라 고생이 많네.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또 있을까? 시장 상인들의 칭찬에 민우는 넉살 좋게 웃으며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우리 장모님 손맛이 보통인가요? 제가 조금이라도 거들어야 장모님 허리 좀 펴시죠. 전 이게 적성에 딱 맞나 봅니다. 민우는 겉으로는 시장 할머니들의 귀염둥이 사위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차가운 수치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갑순이 민우야, 이건 기업 비밀이다라며 장난스레 건네는 재료의 배합 비율을 들을 때마다 앞치마 속 주머니에 숨겨둔 녹음기 버튼을 은밀히 눌렀지요. 정직하게 끓어오르는 가마솥 옆에서 민우의 배신도 함께 익어갔습니다. 갑수는 사위가 대견해 제 자식에게 가업을 전수하듯 모든 비법을 아낌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자신의 목을 죄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지은은 대기업 전략기획실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남편의 이런 주방 출입을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우가 지은아, 우리 장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내가 옆에서 좀 배워둬야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할 때마다 남편의 깊은 속내에 감동할 뿐이었어요. 자기야, 오늘도 엄마네 갔다 왔어? 피곤할 텐데 대단하다. 엄마가 자기 엄청 의지하더라. 지은이 민우의 어깨를 주무르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선한 미소를 지었지요. 어머님이 워낙 고집이 세셔서 레시피를 체계화하는 걸 싫어하시잖아. 내가 옆에서 조금씩 기록해두고 있어. 나중에 어머님 기운 없으실 때 우리가 그 맛 그대로 지켜드려야지.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네. 난 회사 일 때문에 신경도 못 쓰는데 미안해. 지은은 남편이 엄마의 가업을 지키기 위해 기록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서재 책상 깊숙한 곳에 숨겨둔 외장하드에는 우리네 국밥법인 설립기획안과 함께 갑순의 육수 비법을 화학 조미료로 변형해 단가를 낮춘 도둑 레시피가 빼곡히 저장되어 있었지요. 민우는 주방에서 갑순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솥 안에 들어가는 약재 주머니를 몰래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울이 없을 때는 미리 준비한 종이컵으로 재료의 양을 가늠해 수첩에 적어 넣었지요. 장모님, 이 나무 뿌리 같은 건 향이 참 독특하네요. 이건 얼마나 넣어야 이런 맑은 맛이 나는 거예요? 갑수는 허허 웃으며 약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감초랑 황기인데 비율이 중요해. 너무 많이 넣으면 양 냄새가 나고 적으면 고기 비린내를 못 잡지. 딱 세 줌이야, 민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세 줌. 아, 딱 세 줌이요? 정말 신기하네요. 장모님 손은 정말 저울보다 정확하신 것 같아요. 민우는 감탄하는 척하며 뒤돌아서서 수첩에 감초 15지, 황기 40지이라고 정밀하게 수치화해 적었습니다. 40년 세월이 담긴 갑순의 감각은 민우의 비열한 수첩 속에서 영혼 없는 숫자로 전락했습니다. 갑수는 사위의 질문이 그저 배움에 대한 열정인 줄 알고 흐뭇해하며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요. 주말이면 국밥집 평상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10년 단골 변호사 진혁이었지요. 그는 민우가 주방 구석에서 수첩을 급히 주머니에 넣는 것을 몇 번이고 목격했습니다. 할매, 저 강서방 말이야.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네. 근데 뭐 저렇게 적는 게 많아? 공부를 저렇게 했으면 고시 패스했겠어. 진혁이 농담처럼 던진 말에 갑수는 국자를 휘두르며 대꾸했습니다. 이놈아, 사위가 장모 가업 있겠다는데 예쁘게 봐줘야지. 너처럼 입만 산 놈보다 100배 낫다. 강서방 덕분에 나중에 우리 지은이가 고생 안 할 거 생각하면 난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진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국밥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우가 손님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할 때마다 입가에 스치는 미묘하고도 서늘한 야심을 본능적으로 느꼈지요. 진혁의 날카로운 감각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그 경고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갑수는 민우를 친아들처럼 믿었고 지은은 민우를 세상에 둘도 없는 반려자로 신뢰하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영자와 나라는 지은을 철저히 고립시키며 경제적 착취를 이어갔습니다. 영자의 카페는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텅 빈 강정이었지요. 지은아, 우리 카페에 이번에 새로 들인 에스프레소 머신이 결함이 있네. AS 비용이 꽤 나오는데 너 대기업 다니니까 인센티브 좀 나오지 않았니? 영자의 뻔뻔한 요구에 지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도 대출 이자 갚으시라고 제 적금 깨서 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 가질 준비하느라 돈을 좀 모아야 해서요. 옆에서 쇼핑백을 정리하던 나라가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정말 너무하다. 우리 오빠가 시장통에서 그 고기 냄새 맡아가며 고생하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언니네 집안 일으켜 세워주려고 그러는 거 아냐? 집안끼리 돕고 사는 거지. 돈 몇 푼에 그렇게 선을 그어? 지은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돌아온 남편의 옷에 밴 진한 국밥 냄새를 맡으면 다시 미안한 마음이 들어 영자에게 현금을 송금해주곤 했지요. 민우가 그 국밥 냄새를 훈장처럼 이용해 아내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민우는 마침내 국밥 육수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습니다. 갑순이 가장 숨겨왔던 천연소금 숙성법을 알아낸 것이지요. 민우는 그날 밤 지은 몰래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내연녀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아, 이제 다 됐어. 레시피는 완벽하게 내 손에 들어왔다. 곧 우리네 국밥이라는 이름으로 1호점 낼 거야. 장모님, 그 고리타분한 시장 국밥이랑은 차원이 다른 세련된 브랜드로 만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수지는 민우의 목을 껴안으며 교태를 부렸어요. 민우 씨, 정말 대단해. 그럼 그 시장 할머니랑 지은 씨는 어떻게? 알면 난리 날 텐데. 민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위스키를 들이켰습니다. 알긴 어떻게 알아? 지은이는 회사 일에 미쳐서 아무것도 몰라. 내가 자기 엄마 돕는 줄만 안다고. 나중에 사업 안정되면 적당히 털어내면 돼. 냄새나는 시장통 여자들이랑 언제까지 엮여 살 순 없잖아. 민우의 배신은 이토록 잔인하고 치밀했어요. 그는 지은의 신뢰와 갑순의 정성을 거름 삼아 자신의 탐욕스러운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지요. 지은은 여전히 남편이 자신과 엄마를 위한 구원자라고 믿으며 그를 위해 보약까지 지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갑수는 주방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우가 서둘러 나가다 흘린 것이었지요. 수첩을 펼친 갑수는 돋보기를 고쳐 썼어요. 거기엔 자신이 가르쳐준 약재들의 이름과 함께 정체 모를 화학 조미료들의 이름이 복잡한 공식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라냐? 민우 이놈이 공부를 참 어렵게도 하는구먼. 갑수는 그저 사위가 더 맛있는 국밥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수첩을 정성껏 닦아 민우의 가방에 다시 넣어주며 갑수는 오히려 사위의 건강을 걱정하며 기도를 올렸지요. 진실의 태양은 구름 뒤에 숨어 있었고 다가올 비극은 향긋한 국밥 냄새로 지은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었어요. 이제 곧 민우의 화려한 프랜차이즈 런칭 파티와 함께 지은의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장통의 하얀 김 사이로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지요. 도심 한복판 가장 번화한 사거리의 대형 빌딩 1층에 화려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세련된 검은색 바탕에 금빛으로 수놓인 우리네 국밥이라는 간판이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지요.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게 정갈했고 입구에는 화환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우가 지은 몰래 준비해온 프랜차이즈 사업의 첫 발을 내딛는 날이었어요. 민우는 몸에 딱 붙는 고가의 수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시장통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비굴하게 웃던 진혁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기름기 흐르는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그는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오늘 정말 근사하다. 우리 아들 드디어 소원 성취했네. 영자가 화려한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를 입고 다가와 민우의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지은의 적금을 깨서 산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이고 있었지요.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강남 한복판에서 이 맑은 국밥 한 그릇에 2만 원씩 받아낼 겁니다. 시장통 할망구가 퍼주던 그 싸구려 인심과는 차원이 다른 비즈니스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야지. 그동안 그 냄새나는 시장통 드나드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나도 이제 사돈하며 비위 맞추는 짓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살 것 같구나. 런칭 행사가 시작되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민우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지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그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온 거짓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전통은 박제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전국의 숨은 명인들을 찾아다니며 현대인이 가장 선호하는 맑고 깊은 육수의 황금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과학적인 시스템과 정직한 재료, 이것이 바로 우리네 국밥의 철학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젊고 야심찬 경영인의 등장을 찬양하며 박수를 보냈지요. 하지만 그 육수의 황금 비율이란 사실 갑순이 40년 세월 동안 솥 앞을 지키며 얻어낸 소중한 비법이었습니다. 민우는 그것을 화학 조미료와 저가형 추출물로 교묘하게 변형해 원가는 낮추고 자극적인 맛은 극대화한 가짜를 만들어낸 것이었지요. 그 시각 갑수는 시장통 좁은 주방에서 펄펄 끓는 가마솥을 저으며 사위에게 줄 약속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사위가 유통사업을 준비한다며 밤낮 없이 바쁘다는 소식에 제 몸 하나 돌보지 않고 불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민우 이놈 기력이 달려 보여서 큰일이네. 이거라도 좀 먹여야 힘을 쓸 텐데. 갑수는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정성스레 약탕기를 살폈습니다. 지은 역시 남편이 그저 건실한 사업가로서 기반을 닦는 줄로만 믿고 있었어요. 민우는 지은에게 회사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핑계로 사무실 위치조차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지은은 남편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파티장 한 구석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영자와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빠 봐. 진짜 멋있다. 이제 저 시장통 올케랑은 급이 안 맞아서 어떡해?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내놓지도 못하겠어. 예, 입 조심해라. 아직은 지은이 명의로 된 지참금이 사업 자금에 묶여 있으니 조금 더 데리고 있어야 해. 단물 다 빠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지은에 대한 일말의 고마움이나 예의조차 없었어요. 민우는 행사 내내 하객들에게 둘러싸여 찬사를 받으며 머릿속으로는 이미 갑순의 존재를 지우고 있었지요. 그는 홍보책자 어디에도 갑순이나 시장통 국밥집에 대한 언급을 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학 시절 만난 노 교수에게 식품공학을 전수받았다는 식의 가짜 경력을 만들어 홍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민우는 본사 집무실에 앉아 비서에게 차갑게 지시했어요. 앞으로 시장통에서 연락 오면 무조건 회의 중이라고 하세요. 특히 우리 장모님이나 지은이가 찾아오면 보안팀 시켜서 정중하게 돌려보내고요.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 주면 안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사모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 예약을 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만 민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취소해. 피곤해서 못 간다고 전해. 그리고 앞으로 내 개인 스케줄은 내가 알아서 관리하니까 비서실 통해서만 확인하게 해. 민우는 이제 갑순의 비법뿐만 아니라 그동안 장모에게 빌린 수억 원의 자산까지 모두 자신의 법인 소유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시장 할매의 돈과 정성은 민우라는 괴물을 키우는 기름진 거름이 되었고 그 괴물은 이제 주인의 손을 물어뜯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말 오후 진혁은 국밥집 평상에 앉아 스마트폰 기사를 검색하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기사 속에는 민우가 청년 경영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인터뷰를 하는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지요. 할매, 이것 좀 봐요. 강서방이 프랜차이즈 한다던 게 국밥집이었어요?
이거 할매 레시피랑 너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맑은 육순이 뭐니 하는 홍보 문구도 그렇고 사진에 나온 저 고기 고명 올린 꼴이 딱 할매 방식인데. 갑수는 돋보기를 쓰고 기사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진 속 떡 벌어진 상차림과 육수의 투명한 빛깔은 40년 세월 자신이 지켜온 바로 그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기사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은 없었고 민우가 스스로 개발한 특허 육수라는 설명만 가득했습니다. 민우가 그럴 리가 있나?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걸 했을 리가 없어.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겠지. 우리 사위가 나를 얼마나 챙기는데. 갑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진혁은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어요. 할매, 사람이 왜 이렇게 순진해요. 주방에서 수첩 들고 설치더니 결국 이 짓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당장 지은이 불러서 확인해봐요. 이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이놈아, 사위 잡지 마라. 지은이 남편인데 설마 나를 배신하겠냐. 사업하다 보면 홍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내가 말 안 해도 나중에 다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갑수는 끝까지 사위를 믿고 싶었습니다. 지은의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엄마의 마음이 진실을 외면하게 만든 것이지요. 하지만 민우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이제 시장통 국밥집을 찾는 횟수를 급격히 줄였습니다. 갑순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도 그는 싸늘하게 대꾸할 뿐이었지요. 장모님, 저 이제 그런 시장 음식 안 먹습니다. 사업하느라 입맛이 변해서요. 그리고 당분간 바빠서 못 가니까 연락 좀 자제해 주세요. 중요한 회의 중에 자꾸 전화하시면 곤란합니다. 갑수는 갑작스러운 사위의 태도, 변화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성공의 문턱에서 너무 바빠 예민해진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지은에게도 남편을 잘 보살피라며 오히려 보약을 더 챙겨보냈어요. 지은은 남편의 차가운 눈빛과 낯선 향수 냄새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민우는 철저하게 지은을 속였습니다. 지은아, 사업이라는 게 전쟁이야. 내가 지금 얼마나 큰 판을 벌이고 있는지 알아? 당신은 그저 나 믿고 기다려주기만 하면 돼. 어머님한테는 내가 나중에 다 보상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 민우는 지은과 한 침대를 쓰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재산 분할과 이혼 서류를 계산했습니다. 지은은 남편의 성공이 곧 가족의 행복인 줄 알고 퇴근 후 민우의 발을 주무르며 수고했다고 속삭였지요. 그 순수한 신뢰가 민우의 비웃음 아래 짓밟히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시장통 국밥집은 이제 배신이라는 차가운 그림자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화려한 프랜차이즈 간판이 도심 곳곳에 걸릴 때마다 갑순의 40년 세월은 하나둘씩 지워지고 있었지요. 민우는 이제 더 이상 시장통에 냄새나는 장모가 필요 없다고 확신하며 지은의 손을 차갑게 뿌리칠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혁은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민우의 기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강민우, 내 놈이 우리 할매 진심을 이따위로 갚아? 내가 그 화려한 사무실에서 웃고 있을 때 할매는 내 보약 다리느라 손이 다 부르텄어. 그 죄가 내가 반드시 법으로 갚아주마. 진혁의 분노는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마주할 비극은 이제 막 서막을 지나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지요. 성공의 축배를 드는 민우의 뒤편에서 그를 파멸로 이끌 진실의 파도가 서서히 밀려오고 있었어요. 민우는 승리감에 취해 자신이 훔친 비법이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또 다른 가맹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런칭한 브랜드가 전국적인 대박을 터뜨리며 돈다발을 긁어 모으기 시작하자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서늘한 무시와 경멸로 바뀌었지요. 영자는 이제 더 이상 시장통 장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듯 거실 한복판에서 지은의 낡은 옷가지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옷장 정리 중이었는데. 지은이 퇴근에 들어오며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영자는 들고 있던 지은의 가디건을 바닥에 툭 던지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지요. 이게 다 어디서 난 것들이니? 옷장 문을 열 때마다 비릿한 고기 냄새며 시장통 쉰내가 진동을 해서 살 수가 없구나. 우리 민우 이제 요식업계 황태자 소리 듣는 사람이야. 어디 가서 이런 촌스러운 옷 입고 장모가 시장 할매라는 거 광고할 일 있니? 어머니, 이건 제가 아끼는 옷들이에요. 그리고 냄새라니요. 다 세탁해서 넣어둔 거예요. 내 코가 귀신이다. 천한 것들이랑 섞여 살면 살결까지 냄새가 배는 법이야. 앞으로 내 짐은 내가 다 검수할 테니 토 달지 마라. 영자의 눈빛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은을 집안에 들인 것 자체가 자신의 고결한 가문에 오점을 남긴 것인 양아나 무인으로 행동했지요. 나라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명품 브랜드의 카탈로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들어온 것을 보고도 인사 한 번 없이 제 할 말만 내뱉었지요. 언니, 이번에 내 카드가 한도 초과더라고. 그래서 언니 거 좀 썼어. 내일 친구들이랑 파티 가는데 들고 갈 가방이 없어서 신상으로 하나 뽑았거든. 지은은 핸드폰에 찍힌 결제 문자를 확인하고 눈을 의심했어요. 수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단 하루 만에 긁혀 있었으니까요. 나라야, 이건 너무하잖아. 내 월급이랑 적금까지 다 내 명품 사는데 써버리면 어떡해? 나도 이제 가게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자 나라는 입술을 삐죽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치, 언니 되게 째째하다. 우리 오빠가 지금 벌어다주는 돈이 얼마인데 그까짓 가방 하나에 유난이야? 오빠가 시장통에서 고생해서 번 돈 우리가 좀 쓰는 게 어때서? 언니는 그동안 우리 오빠 덕에 이런 좋은 집에 사는 거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은은 가슴이 답답해져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서재에서 서류를 보던 민우는 지은의 시선을 느끼고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지요. 민우 씨, 한마디만 해줘. 나라가 내 카드를 무단으로 쓰는 건 잘못된 거잖아. 민우는 서류를 탁 소리나게 덮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질린다. 돈 몇 푼 가지고 동생이랑 싸우고 싶니? 내가 회사 일 분석하느라 바쁜 건 알겠는데 집안 단속부터 좀 해. 어머니가 내 물건 정리하시는 것도 다 우리 품위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냄새나는 시장통 버릇 좀 그만 고집해. 민우의 목소리는 예전의 다정함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지은은 남편의 낯선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자신을 위해 시장 주방에서 땀 흘리던 그 사람이 맞나 싶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지은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영자는 주방에서 지은이 가져온 반찬통들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갑순이 새벽부터 사위와 딸을 위해 정성껏 만든 보양식들이 검은 비닐봉지 속으로 힘없이 떨어졌지요. 어머니, 그건 우리 엄마가 새벽부터 고생해서 만든 거예요. 민우 씨 주려고 가져온 거라고요. 지은이 달려가 영자의 팔을 잡았지만 영자는 지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런 거 먹고 자란 애들이니 입맛이 그 모양이지. 이런 시장통 쓰레기 먹고 배탈이라도 나면 내가 책임질 거니? 다시는 이런 지저분한 거 집안에 들릴 생각 마라. 지은은 쓰레기통 속에 버려진 멸치볶음과 장조림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투박한 손마디가 떠올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민우는 그 광경을 보고도 위스키 잔을 흔들며 무심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지은아, 어머니 말씀 들어. 장모님한테는 내가 따로 돈 보내드릴 테니까 반찬 심부름 같은 거 시키지 말고. 민우의 배신은 선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갑순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성공한 커리어에 방해가 된다고 믿고 있었지요. 지은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밤마다 알아누웠지만 시어머니 영자는 아침마다 지은의 방에 쳐들어와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어디서 자꾸 쿰쿰한 냄새가 나나 했더니 여기서 나는 거였구나. 너 친정 갔다 왔니? 몸에서 시장통 냄새가 진동을 해. 향수 좀 독한 거로 뿌려라, 제발. 영자의 독설은 매일같이 지은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지은은 직장에서는 예리한 분석가로 인정받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은은 이 모든 것이 과도기일 뿐이라고, 민우의 사업이 안정을 찾으면 다시 예전에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마음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지옥의 문턱에서 붙잡고 있는 썩은 동아줄에 불과했지요. 지은이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기획안을 작성하고 돌아오면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은 배달 음식 찌꺼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와 나라는 민우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즐기고 돌아와 지은에게 설거지를 시키곤 했지요. 지은아, 우리가 먹은 그릇 좀 치워라. 가사도우미 불렀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라네. 넌 시장통 일로 단련됐으니 이런 건 금방 하잖니? 영자의 비아냥에 지은은 묵묵히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싱크대 너머로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 눈물이 쏟아졌지만 흐르는 수돗물 소리에 울음소리를 감췄어요. 민우는 거실에서 대형 TV를 통해 자신의 인터뷰 영상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민우는 전통의 가치를 지키는 이 시대의 진정한 청년 명인이라 불리고 있었지요. 지은은 그 화면을 보며 소름 끼치는 이질감이 느껴졌어요. 민우 씨, 우리 예전처럼 시장 국밥집에서 엄마랑 같이 밥 먹으면 안 될까? 엄마가 당신 보고 싶어 하셔. 지은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민우는 고개를 돌려 지은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해. 나 이제 거기 안 간다고. 내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있어. 내가 시장통 구석에서 국밥이나 퍼먹는 사진 찍히면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어? 당신 정말 생각 없는 여자구나. 민우의 독설은 이제 숨쉬듯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남편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지은은 극심한 위경련에 시달리며 약을 삼켰지만 영자는 그 모습을 보고도 너는 몸이 왜 그렇게 약하니? 애도 못 낳게 말이야라며 혀를 찼습니다. 지은의 가슴속 소망은 그렇게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통의 갑수는 딸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지은아. 우리 사위 사업 잘 된다니 엄마는 참 좋다. 힘들어도 참고 잘 내줘해라. 강서방이 고생이 많잖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지은은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비명을 억지로 누르며 지은은 거짓말을 했어요. 응, 엄마. 민우 씨가 너무 잘해줘. 어머님도 나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걱정하지 마, 엄마. 전화를 끊고 지은은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막고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신뢰가, 어머니가 부어준 사랑이 이토록 잔인한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민우의 성공은 지은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천천히 도려내는 예리한 칼날이었습니다. 지은의 눈물은 대리석 바닥 위에서 차갑게 말라갔고
시댁 식구들의 가스라이팅은 이제 지은의 자존감을 완전히 바닥내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집살이 속에서도 지은에게는 버틸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바로 뱃속에 찾아온 어린 생명이었지요. 결혼 5년 만에 기적처럼 찾아온 아이는 지은에게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 유일한 온기였어요. 지은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 민우의 마음도 다시 돌아오고 시어머니 영자의 구박도 잦아들 것이라 믿으며 홀로 배를 어루만지곤 했습니다. 아기야, 엄마가 미안해. 할머니랑 아빠가 조금 무뚝뚝해도 다 우리 아기 기다리셔서 그런 거야. 조금만 참자. 하지만 지은의 기대와 달리 민우의 외박은 더 잦아졌고 영자의 가스라이팅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우가 급히 출근하며 서재에 두고 간 서류 가방이 지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손도 대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를 이끌림에 가방을 열어보게 되었지요. 그 안에는 분홍색 리본으로 묶인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남 대로변의 신축 빌딩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보타닉 가든이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사업자 등록증이었지요. 하지만 지은을 더 절망하게 만든 것은 자금 출처 보고서였습니다. 레스토랑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된 10억 원. 그것은 5년 전 갑순이 지은의 길을 살려주겠다며 시장통에서 40년 동안 뼈가루를 갈아 모아 건넨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지은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의 피눈물 같은 돈이 남편의 내연녀를 위한 화려한 무대를 만드는 데 쓰였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은은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서류에 적힌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통유리로 된 우아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고가의 수입 가구들이 즐비했고 주방에서는 고소한 버터 향기가 풍겨 나왔습니다. 지은은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로수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고 민우가 내렸지요. 그는 지은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서 기다리던 수진이 민우의 목을 껴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승리자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민우 씨, 여기 정말 꿈 같아. 인테리어 하나하나 내 맘에 쏙 들어. 근데 진짜 지은 씨 지참금으로 다 결제한 거 맞아? 수진의 교태 섞인 물음에 민우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시장 할망구 돈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거지. 고기 누린내 풍기며 번 돈이 이렇게 우아한 공간으로 변했으니 장모님도 영광이라고 생각해야지. 지은이는 아직도 내가 자기 엄마 비법 지켜주는 성인군자인 줄 알아. 정말 멍청한 여자지. 호호, 정말 자기는 못됐어. 근데 지은 씨가 눈치채면 어떡해? 눈치채면 뭐? 그 집안 이제 나한테 레시피 다 뺏겨서 껍데기뿐이야. 조만간 적당한 구실 만들어서 내쫓을 거니까 걱정 마.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정리해야지. 유리창 너머로 들려오는 비정한 고백은 지은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지은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강렬한 통증을 느끼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하복부에서 시작된 묵직한 통증이 전신으로 번졌고 치마 밑으로 붉은 선혈이 울컥하며 쏟아져 내렸지요. 아, 아기야. 안 돼. 우리 아기. 지은은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서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지만 레스토랑 안의 연인들은 웃음소리에 묻혀 지은의 비명을 듣지 못했어요. 하늘에선 기다렸다는 듯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지은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흘 뒤 병실에서 눈을 뜬 지은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서슬퍼런 멸시였습니다. 아이를 잃었다는 비보를 듣고도 영자는 병실 문을 걷어차듯 열며 들어왔지요. 그녀는 환자복을 입고 창백해진 지은의 얼굴에 대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어쩜 그렇게 몸이 부실하니? 시장통에서 자란 애들은 튼튼하기라도 해야지. 애 하나 제대로 못 품고 유산을 시켜? 우리 민우가 너 같은 불량품이랑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겠니? 너 때문에 우리 집안대가 끊기게 생겼다. 영자의 모진 말에 지은은 핏기 없는 입술을 떨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우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지은을 내려다보았지요. 지은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너도 이제 알잖아. 난 더 이상 시장통 장모님 뒤치다꺼리하고 싶지 않아. 비법도 다 가졌고 지참금도 사업 자금으로 요긴하게 잘 썼으니 이제 너랑은 볼일 끝이야. 여기 이혼 서류에 사인해. 위자료 한 푼 줄 생각 없으니까. 민우 씨,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우리 아이가 죽었잖아요. 당신 아이가. 그리고 우리 엄마 돈까지 빼돌려서 어떻게 그 여자랑 레스토랑을 차릴 수가 있어? 민우는 지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류 뭉치를 지은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말 똑바로 해. 그건 내가 투자받은 거지 횡령이 아니야. 그리고 너 같은 여자 뱃속에서 나온 애가 우리 가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 오히려 잘 됐어. 수진이가 곧 내 아이를 가질 거거든. 넌 이제 이 집안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진혁이 이토록 추악한 괴물이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지요. 퇴원하는 날 지은은 자신의 옷가지조차 제대로 챙길 시간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민우의 집 현관문 앞에는 지은의 물건들이 담긴 검은 쓰레기 봉투 몇 개가 짐짝처럼 내던져져 있었지요. 영자는 현관문 체인을 걸며 지은의 얼굴에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렸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눈물을 흘려. 당장 내 엄마 있는 시장통 구석으로 꺼져라. 냄새나는 것들끼리 모여서 국밥이나 말아먹고 살라고. 다시는 강남 땅 밟을 생각도 하지 마. 이 밥벌레 같은 년아. 쾅소리와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지은은 얇은 코트만 걸친 채 빗속으로 내몰렸습니다. 신발 한쪽이 벗겨졌지만 지은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지요. 가슴속이 텅 비어버린 듯한 상실감이 육체적 아픔을 압도했어요. 번쩍이는 도심의 네온 사인을 뒤로하고 지은은 비틀거리며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섞여 온몸을 적셨고 텅 빈 뱃속은 아이를 잃은 통증으로 칼에 베이는 듯 아파왔어요. 새벽 2시 시장의 모든 불이 꺼진 시각에도 갑순내 국밥의 가마솥 아래에는 여전히 희미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갑수는 사위가 바빠서 못 온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지은에게 보낼 밑반찬을 만들며 주방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빗속을 뚫고 유령처럼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지은을 발견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왜 이 빗속에? 세상에, 이 몰골이 이게 뭐냐? 내 신발은 어디 가고? 갑수는 들고 있던 바가지를 내던지며 달려나와 지은을 품에 안았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젖은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아서 우리 아기도 잃고 엄마 돈도 다 뺏겼어. 나 어떡해,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갑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딸의 차가운 몸을 쓸어내렸습니다. 딸의 마른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갑순의 눈에서도
피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갑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을 가게 안쪽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딸을 눕히고 젖은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갑순의 눈빛은 전에 본 적 없는 서늘한 살기로 번뜩였어요. 울지 마라, 내 새끼야. 내 잘못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놈들 믿은 이 애미 잘못이지. 괜찮다. 이제 이 애미가 다 해결할 거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놈들 가죽을 벗겨줄 테니까. 내 평생을 걸고 맹세하마. 지은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정신을 잃듯 잠들었지만 자면서도 계속해서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라며 헛소리를 내뱉었지요. 그 소리를 듣는 갑순의 손에는 핏줄이 돋았고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갑순은 주방 한 구석으로 가서 40년 동안 정성껏 끓여온 가마솥의 불을 더 세게 지폈습니다. 딸 하나만을 위해 시장통에서 숨죽여 살며 지워버렸던 이름. 요식업계에 보이지 않는 거물, 해담의 오갑순이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지요. 불꽃이 이글거리며 주방 벽에 웅장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어요. 갑수는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나다. 잘 있었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방의 당황한 숨소리에도 갑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네 국밥이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봐야겠다. 설립 과정부터 법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샅샅이 뒤져봐. 특히 내 딸의 지참금이 사적인 용도로 전용된 정황을 확실히 잡아내야 해. 본부장의 질문이 이어지는 듯 했지만 갑수는 창밖에 거센 빗줄기를 응시하며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법무팀과 감사팀을 바로 움직여라. 그들이 가로챈 비법과 돈이 어떻게 독이 되어 돌아가는지 알게 해줘야지. 그리고 박영자가 운영하던 카페의 채무 관계도 다시 들여다봐. 분명히 허점이 있을 게다. 전화를 끄는 갑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지은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은 약 기운에 취해 겨우 잠이 들었지만 자면서도 계속해서 신음하며 식은땀을 흘렸지요. 갑수는 딸의 이마를 수건으로 닦아주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 세상에 예쁜 것만 보여주려다 이런 흙탕물을 묻게 했구나.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흘린 눈물만큼 그놈들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게 해줄 테니까. 시장을 적시는 빗물은 지은의 상처를 씻어내고 동시에 원수들의 파멸을 예고하는 전주곡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주방 안에서 육수를 끓이던 정성은 이제 배신자들을 심판할 차가운 칼날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갑수는 밤새 꺼지지 않는 가마솥 불길을 보며 복수의 일정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어요. 아침 해가 시장 골목에 스며들 무렵 지은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앞에는 밤새 곁을 지킨 어머니의 투박한 손이 있었지요. 지은은 그 손을 꼭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간밤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하며 정신을 놓다시피 했던 그녀였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는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휘둘리던 나약한 여자가 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지요. 그 시각 해담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장통에서는 갑수는 끓어오르는 육수의 거품을 걷어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꿈꿨던 그녀가 이제는 정직을 짓밟은 자들을 위해 가장 뜨거운 심판의 국물을 퍼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장 골목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국밥집의 공기는 유독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가마솥 옆에서 갑수는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고 안쪽 방에서는 지은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지요. 그때 낡은 미닫이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이 집 국밥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단골, 진혁이었지요. 그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갑순의 붉게 충혈된 눈을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할매, 눈이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지은이는요? 진혁의 물음에 갑순은 참았던 눈물을 울컥 쏟아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밤 지은이 빗속을 뚫고 돌아온 일부터 민우 일가가 저지른 만행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지요. 지참금 횡령과 내연녀의 존재,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잃었다는 대목에서 진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대형 로펌의 냉철한 변호사였지만 10년 세월 가족처럼 지내온 지은의 비극 앞에서는 이성이 끊어지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요. 그게만도 못한 놈이 지은이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진혁은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물컵이 그의 살기에 흔들릴 정도였지요. 그는 안쪽 방에서 창백한 안색으로 나온 지은을 보며 다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은아, 내 눈 봐. 나 10년 동안 이 집 국밥 먹으면서 너희 가족한테 신세 많이 졌다. 이제 내가 갚을게. 내 전공이 법이잖아. 저놈들이 가진 그 알량한 성공, 내가 법으로 갈기갈기 찢어놓을 테니까 너는 마음 단단히 먹어. 진혁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은은 깊게 패였던 절망의 수렁에서 겨우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아내고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지요. 지은의 눈동자에는 대기업 전략기획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던 그 예리한 빛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은 우리 엄마의 레시피를 훔친 것만으로는 성에 안 찼을 거야. 분명히 무리하게 가맹점을 늘리면서 재무구조에 구멍이 났을 게 분명해. 내가 그놈 회사의 숨통을 끊어놓을 데이터를 찾아낼게. 지은은 밤을 새워 우리네 국밥의 공시 자료와 재무제표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분석 전문가의 감각은 민우가 숨겨놓은 검은 구멍들을 놓치지 않았지요. 무언가 절감을 위해 사용한 부실 식재료 공급망, 가맹점주들에게 가한 인테리어, 뒷돈 정황, 가리고 내연녀 수진의 레스토랑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세탁 경로까지 지은의 손가락은 자판 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파멸의 보고서를 완성해 갔습니다. 이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갑순이 진혁을 조용히 가게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갑순은 찬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꺼내어 진혁 앞에 내려놓았지요. 그 안에는 시장 할머니로만 알았던 갑순의 진짜 얼굴이 담긴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진혁아, 너한테만은 사실대로 말해야겠구나. 해담이라고 혹시 들어봤냐? 내가 얼굴 안 드러내고 운영하는 회사야. 내 딸이 다치기 전까지는 그저 시장 할망구로 살다 가려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됐어. 진혁은 눈앞에 펼쳐진 해담의 주식 보유 현황과 집의 구조 문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장통에서 소박하게 국밥을 나르던 노인이 사실은 요식업계에 보이지 않는 거물이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할매. 아니, 회장님. 정말 이게 다 할매 거였어요? 회장님 소리하지 마라. 징그럽다. 진혁아, 내가 우리 해담 법무팀과 공조해서 이 사건을 맡아주겠니? 지은이가 찾아낸 데이터들을 무기 삼아 법으로 그놈들 목줄을 죄어줘라. 나는 내 방식대로 시장 바닥의 숨통을 막을 테니까. 갑순의 제안에 진혁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는 해담의 법무팀장에게 연락하여 긴급 공조 체제를 구축했지요. 이제 민우 일가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시장통의 노인이 아니라 최고의 자본력과 법률 지식을 갖춘 거대한 조직이었어요. 지은은 민우가 세운 우리네 국밥의 치명적인 허점을 발견하고 진혁에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오빠, 여기 봐. 이놈들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가맹계약서 자체를 불공정하게 짰어. 이건 약관 규제법 위반이고 가맹점주들이 단체로 소송을 걸면 회사는 한순간에 마비돼. 내가 이 점주들을 움직일 리포트를 만들 수 있어. 진혁은 지은의 분석 자료를 검토하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 지은아, 내가 이 정도까지 파헤칠 줄은 몰랐다. 이제부터는 내가 법정에 그놈들을 세울 차례야. 기업 비리의 지참금 횡령은 물론이고 불륜에 네 자산 갈취,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단 한 푼의 재산도 남지 않게 탈탈 털어줄게. 갑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마솥에 김을 걷어냈습니다. 육수는 이제 사람의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배신자들의 추악한 탐욕을 씻어내고 진실을 밝혀낼 심판의 물이 되어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갑수는 해담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민훈의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유통망을 해담의 이름으로 장악해라. 물건 하나, 소금 한 줌도 그놈들 주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말이야. 시장통 할망구가 어떤 저승사자인지 이제는 알게 해줘야지. 새벽 안개가 자욱한 시장 한 구석, 낡은 국밥집은 이제 거대한 복수를 위한 지휘본부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은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나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칼을 든 어머니와 든든한 조력자 진혁이 있었지요. 세 사람의 협공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지은의 날카로운 데이터, 진혁의 치밀한 법률 전략, 그리고 갑순의 압도적인 자본력은 민우 일가를 파멸로 몰아넣을 거대한 톱니바퀴가 되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가려져 있었으나 심판은 벼락처럼 내리칠 준비를 마친 것이지요. 민우는 강남의 화려한 집무실에서 성공의 취기에 젖어 있겠지만 자신의 발밑에서 시작된 균열이 얼마나 거대한 붕괴를 몰고 올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노트북 화면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지요. 눈물은 원수들을 무릎 꿇린 뒤에 흘려도 충분했습니다. 오빠, 민우가 내 지참금을 내연녀 레스토랑 개업비로 쓴 통장 거래네요. 이거 추적할 수 있지? 엄마가 고생해서 모은 돈, 1원 하나까지 다 찾아와야 해. 지은의 서슬 펄언 요구에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챙겼습니다. 걱정 마. 내가 법조계 인맥 다 동원해서라도 그 돈의 흐름 끝까지 쫓을 거야. 그 여자 레스토랑에 압류 딱지 붙는 날 내 손으로 직접 간판 내리게 해줄게. 갑수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시장 골목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40년 동안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던 정성은 이제 배신자들을 심판할 차가운 칼날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갑수는 밤새 꺼지지 않는 가마솥 불길을 보며 복수의 일정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욕심은 눈을 멀게 하고 오만은 화를 부르는 법이지요. 강남의 화려한 집무실에 앉아 승전보를 자축하던 민우는 이제 마지막 남은 눈엣 가시를 뽑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은이 돌아가 있는 시장통의 낡은 국밥집 부지였어요. 그 가게 자리와 주변 건물을 손에 넣어 우리네 국밥의 본사 사옥을 세우겠다는 야무진 꿈에 부풀어 있었지요. 민우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법무팀 대리인들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가서 그 노인네 겁 좀 주고 도장 받아와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국밥이나 말던 노인네니 보상금 몇 푼 얹어준다고 하면 좋다고 사인할 겁니다. 민우의 명령을 받은 대리인들이 검은 세단을 타고 시장 골목에 나타난 것은 볕이 유독 따갑던 오후였습니다. 번듯한 수트를 차려입은 사내들은 코를 찌르는 고기 누린내에 인상을 찌푸리며 갑순내 국밥으로 들이닥쳤지요.
가게 안에는 갑순이 여느 때처럼 수수한 몸빼 바지 차림으로 손님들에게 국밥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오갑순 씨 되십니까? 저희는 이번 시장 재개발을 맡은 시행사 쪽 사람들입니다. 이 부지 매입 건으로 최종 통보하러 왔습니다. 사내 하나가 거드름을 피우며 서류를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갑수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서류를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대꾸했지요. 난 이 땅 팔 생각 없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나? 우리 지은이 외가 대대로 내려온 터전이야. 돈 몇 푼에 팔아치울 곳이 아니란 말일세. 할머니,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모르시네. 여기 이제 다 밀어버리고 빌딩 들어설 곳이에요.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강민우 대표님 성격 아시죠?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으세요. 나중에 쫓겨나서 길바닥에 나앉지 마시고. 대리인의 무례한 언사에 주방에서 나오던 지은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우가 엄마의 마지막 자부심인 이 가게까지 뺏으려 한다는 사실에 지은의 몸은 분노로 잘게 떨렸지요. 하지만 갑수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강민우가 시키더냐? 그놈 참 끝까지 예의를 모르는구나. 사위 대접해 주느라 그동안 참아줬더니 이제는 제 장모 목줄까지 죄겠다고?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 5대가 줄지어 들어오더니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한결같이 정갈한 정장 차림의 남녀들이었지요.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국밥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대리인들을 밀어내고 갑순을 향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해담의 본부장이 서 있었지요. 회장님, 준비하신 자료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이 자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민우의 대리인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장통에서 국밥이나 나르던 노인이 사실은 요식업계에 보이지 않는 거물, 국내외 쉰개 직영점을 거느린 해담의 실질적 수장 오갑순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지요. 갑순은 차가운 눈빛으로 대리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40년 전 시장 바닥을 평정하던 데모의 서슬 퍼런 위엄을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가서 내 주인한테 전해라. 이 시장 재개발 시행사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해담의 이름으로 우리네 국밥에 대한 모든 투자와 식자재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말이야. 대리인들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낯선 모습에 놀란 눈을 감추지 못했지요. 갑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지은아,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그놈과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서 평범한 할미로 살았는데 저들이 선을 넘는구나. 이제 이 애미가 지어놓은 이 거대한 성벽이 너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게다. 민우가 이 소식을 접한 것은 그로부터 불과 1시간 뒤였습니다. 시장 재개발 시행사의 지분 구조를 확인하던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선명하게 찍힌 해담 오갑순이라는 이름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요. 자신이 냄새나는 시장 할망구라고 무시하며 기술을 훔쳤던 장모가 사실은 자신이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요식업계의 데모였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 할망구가 어떻게 해담의 회장이야. 사기야. 이건 다 사기라고. 민우는 집무실에 기물들을 내던지며 발악했습니다.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장모님이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은 민우의 귀에 갑순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야,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오라고 할 때는 그렇게 바쁘더니 땅 뺏으러 사람 보내는 건 참 빠르구나.
장장모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해담이라니요? 정말 회장님이 맞으세요? 갑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민우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지요. 내가 가르쳐준 레시피는 정직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었지. 너 같은 도둑놈을 위한 미끼가 아니었다. 5년 동안 사위 대접해주며 지켜봤지만 너는 끝내 인간이 되길 거부하더구나.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데가 이제 내 전 재산과 명예로 치러야 할 게다.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눈이 멀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은이한테 제가 빌겠습니다. 민우는 비굴하게 매달렸지만 갑수는 단호했습니다. 지은이 이름 부르지도 마라. 너는 내 딸을 불량품이라 불렀고 아이를 잃은 어미를 빗속에 내던졌어. 그 죗값은 이 할망구가 아니라 법과 하늘이 물을 개다. 오늘부로 내가 누리던 모든 풍요는 사라질 거야. 해담이 너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갑수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우는 힘없이 바닥으로 주저앉았지요. 시장의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지은은 이제 새로운 생의 의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궈낸 해담의 힘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지은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지요. 진혁은 지은의 곁에서 수많은 서류를 검토하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아, 봤지? 할매가 너를 위해 40년을 참아오셨어. 이제 우리가 저놈들의 가짜 가면을 벗겨줄 차례야. 내가 찾아낸 그 재무비리들 오늘 해담 본사 서버를 통해 전 언론사에 배포될 거야. 진실의 태양은 가장 어두운 새벽을 지나 비로소 떠올랐습니다. 시장통의 보잘것없는 노인이라 무시했던 그 존재가 사실은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쥔 거대한 파도였음을 민우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해담의 오갑순이 국자를 내려놓고 칼을 뽑아든 이상 배신자들에게 남은 것은 처절한 침몰뿐이었어요. 영자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해담 본사 로비에 나타나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평소 무시하던 지은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사죄하는 척 연기했지만 보안 요원들에 의해 차갑게 끌려나갈 뿐이었지요. 나라는 자신의 카드가 모두 정지되고 명품 가방들이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방 안에 틀어박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통은 이제 주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흘린 눈물 한 방울이 민우 일가에게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지요. 갑수는 주방 벽에 걸린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라던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정직을 짓밟은 자들을 벌할 시간이었지요. 지은은 어머니의 뒤에 서서 든든한 조력자 진혁과 함께 다음 단계의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저 그 사람과 그 집안 인간들, 저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그 썩은 구석들을 세상에 낱낱이 알릴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맑은 육수처럼 투명하고 단단했습니다. 시장 골목의 새벽 공기가 유독 상쾌하게 느껴지던 날 해담의 거대한 역습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새벽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을 깨는 것은 가마솥에 물 끓는 소리가 아니라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운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였지요. 며칠째 잠을 잊은 지은은 퀭한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가 세운 가짜 성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전공 지식과 분석력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정리되는 데이터들은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배신자의 목을 겨누는 서늘한 칼날이 되어 쌓여갔습니다. 곁에서 수천 장의 서류를 검토하던 진혁은 안경을 고쳤으며
나직하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10년 세월 국밥집 단골로 지내며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지만 오늘처럼 이 방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지요. 그는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답게 지은이 찾아낸 데이터에서 법적 허점들을 정교하게 엮어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여기 물류 흐름을 좀 봐라. 이건 명백한 사기야. 가맹점주들한테는 최고급 한우 사고를 납품한다고 계약해놓고 실제로는 저가 수입산 분말과 화학 조미료를 섞어서 보냈어. 그 차액만 해도 수십억이 넘는다. 딸은 자판을 두드리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엄마가 나설 차례예요. 같은 시각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거대 요식업 기업 본사 사옥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실질적인 대표가 복귀한다는 소식에 전 직원이 로비에 줄을 지어 섰지요. 검은색 대형 세단에서 내린 갑수는 시장통의 수수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기품 있는 정장을 차려입은 요식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그녀는 본부장의 안내를 받으며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복도에 묵직한 울림을 남길 때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배신자의 대대적인 신제품 런칭 기사를 훑어보더니 비서실장에게 짤막하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즉시 긴급 기자간담회를 준비해.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어. 모든 언론사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라.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시장 할매의 반전 정체와 신흥 국밥 프랜차이즈의 비리 폭로라는 자극적인 예보에 카메라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져 나왔지요. 단상 위에 오른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은 육수처럼 투명하면서도 서리빨 같은 위엄을 담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요식업 기업 대표 오갑순입니다. 저는 오늘 한 청년 경영인의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지은이 밤새 정리한 데이터 분석표와 변호사가 수집한 증거물들이 대대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자료는 해당 업체가 소비자들을 어떻게 기만했는지 보여주는 실제 물류 전표입니다. 그들은 전통을 말하면서 화학분말을 팔았고 정직을 말하면서 가맹점주들의 피땀 어린 돈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것이라 자랑하는 비법 육수는 40년 전 제가 일궈온 기술을 파렴치하게 도용한 결과물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강민우 대표는 회장님의 사위로 알려져 있는데 가족의 치부를 직접 밝히시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내부적인 갈등이 있으셨나요?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딸을 짓밟고 정직한 음식을 모독한 자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닙니다. 법과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민우 대표에 대한 모든 민영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저희가 찾아낸 증거 모두 검찰에 제출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인터뷰가 전국으로 생중계되자 강남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집무실에서 TV를 보며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지요. 저 할망구가 미쳤어. 당장 방송국에 전화해. 다 거짓말이라고 조작된 자료라고 말하란 말이야. 내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비서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가맹점주들이 본사 로비로 들이닥쳤고 실시간 검색어는 온통 대표님 비리로 도배됐습니다. 게다가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금에 대해 전액 상환 압박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냄새난다며 무시했던 장모가 사실은 거대한 바다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다가 자신을 집어삼키기 위해 해이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지요. 시장 국밥집 평상에 앉아 어머니의 인터뷰를 지켜보던 지은은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곁에 있던 진혁은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여 주었지요. 지은아, 이제 시작이야. 저놈들이 쌓아 올린 가짜 성체가 무너지는 소리 들리지? 내가 찾은 그 숫자들이 저놈의 심장을 정확히 뚫었어. 진실은 가려져 있을 때보다 드러날 때 더 무서운 법이지요. 지은이 빚어낸 숫자의 칼날은 배신자의 야욕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갑순의 당당한 선포는 세상을 향해 정직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훔친 비법이 승리의 열쇠인 줄 알았으나 그것은 사실 자신의 숨통을 조이는 정교한 밧줄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에요. 오늘 밤은 유독 달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시장 골목에 피어오를 하얀 김은 이제 배신의 비린내가 아닌 승리의 향기를 머금게 될 것이지요. 지은은 노트북을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짓에 속지 않겠노라고.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데모로 복귀한 어머니와 10년 세월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으니까요. 그 시각 집무실 구석에 처박힌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그 술맛은 쓰다 못해 비릿했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모님, 아니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그의 비굴한 혼잣말은 텅 빈 방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그 자신이었습니다. 정직한 국물을 더럽힌 대가는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길 고통이 될 것이었지요. 시장의 새벽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의 솥단지 아래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불꽃은 배신자의 탐욕을 태우고 정직한 사람들의 내일을 밝히는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갑수는 다시 앞치마를 질러맸습니다. 기업의 수장이기 전에 그녀는 딸의 눈물을 닦아줄 엄마였고 40년 전통을 지켜온 진정한 장인이었으니까요. 지은아, 국밥 한 그릇 먹고 시작하자. 오늘 할 일이 아주 많단다. 어머니의 따뜻한 부름에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엄마 국밥 제가 나를게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의 안개를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갑순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식품 윤리에 대해 토론했어요. 그 시각 민우의 회사는 가맹해지 요청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마비되었고 그는 이제 법의 심판대에 오를 날만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차례는 그들이 가로챈 모든 것을 빼앗아오는 일이야.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말이다. 갑순의 단호한 말 한마디에 딸과 변호사는 이미 다음 행선지를 정하고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배신자가 내연녀를 위해 차려준 화려한 레스토랑이었어요. 도심 한복판, 세련된 통유리 너머로 은은한 조명이 흐르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아침은 평소와 달리 서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보타닉 가든이라는 세련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이곳은 민우가 지은의 지참금 10억 원을 횡령해 내연녀를 위해 꾸며준 배신의 상징이자 수진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주인공인 양 행세하던 무대였습니다. 수진은 거울을 보며 고가의 립스틱을 덧바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레스토랑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들어온 손님들을 본 순간 그녀가 쥐고 있던 립스틱은 바닥으로 떨어져 뭉개지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법원에서 파견된 집행관들과 단호한 표정의 지은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든 진혁이었지요.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영업 준비 중인 거 안 보여요? 당신들이 뭔데 남의 가게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 난리냐고요. 수진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앞을 가로막았지만 진혁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법원의 압류 결정문을 그녀의 코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한수진 씨 소리 지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강민우 씨가 이지은 씨의 결혼 지참금 10억 원을 횡령하여 이 레스토랑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전용한 사실이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완벽히 입증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건물 내의 모든 집기와 영업권 그리고 리스 자산에 대해 압류 및 몰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은은 차가운 눈으로 수진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수진이 입고 있는 실크 원피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 그리고 레스토랑 구석구석을 채운 대리석 테이블들.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 갑순이 40년 세월 동안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땀 흘리며 모은 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지은의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지요. 지은 씨, 이거 민우 씨가 나한테 선물한 거야. 우리 사랑의 결실이라고. 당신이 뭔데 와서 이래? 당신 같은 불량품이랑 헤어지려고 민우 씨가 나한테 준 위자료나 다름없단 말이야. 수진이 미친 듯이 지은의 옷소매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수진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나직하지만 송곳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남의 피눈물로 세운 정원은 결코 향기로울 수 없는 법이야. 너희들이 비웃던 그 시장통 돈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껴봐. 내가 마시는 와인 한 잔, 내가 누리는 이 가짜 품격. 전부 우리 엄마가 새벽마다 끓여낸 육수에서 나온 거니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걷어갈 거야. 집행관들의 손에 들린 붉은색 압류 딱지들이 레스토랑 곳곳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산 커피 머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와인 셀러, 심지어 손님들이 앉을 의자 하나하나에 낙인처럼 빨간 종이들이 내려앉았지요.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단 한 번의 동정 어린 시선도 주지 않은 채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 민우와 영자가 머물던 펜트하우스에서도 처절한 몰락의 전주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자와 나라는 갑자기 들이닥친 집행관들을 보며 실성한 듯 소리를 질렀지요. 지은은 진혁과 함께 다시 그 저택의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한때 지은을 식충이라 부르며 빗속으로 쫓아냈던 시어머니 영자는 이제 초라하게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니? 우리가 그래도 5년을 한솥밥 먹은 식구 아니었니? 이 흉측한 딱지들을 당장 떼라고 말해. 우리 민우가 알면 너 가만 안 둔다. 영자의 비굴한 물음에 지은은 서재 책상 위에 놓여있던 카드 명세서 뭉치를 그녀의 발치에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요? 제 카드로 수억 원을 긁어 명품을 사고 아이를 잃은 며느리에게 소금을 뿌리며 쫓아내던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죠. 어머님과 나라가 제 명의로 부정 사용한 카드 대금, 그리고 제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입니다. 이 집안의 모든 가구와 보석은 이제 제 손해를 배상하는 데 쓰일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나라는 구석에서 자신이 아끼던 수십 개의 명품 가방들을 품에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가방들은 모두 지은의 적금과 월급을 가로채 산 것들이었지요. 이건 내 거야. 언니가 좋아서 사준 거잖아. 이거 없으면 나 친구들 어떻게 만나? 제발 이것만은 놔줘. 응? 내가 미안해, 언니. 내가 잘못했어. 진혁이 서류를 넘기며 차갑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강나라 씨, 법적으로 증여가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무단 도용 및 편취로 결론 났습니다. 그 가방 하나하나가 다 범죄의 증거물입니다. 당장 내려놓으시죠. 계속 거부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될 뿐입니다. 법무팀 인원들이 이미 당신의 명품 중고 거래 계좌까지 확보했으니 딴 생각 마십시오. 지은은 거실벽에 걸려있던 민우의 대형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성공한 청년 경영인의 미소를 짓고 있는 그 가식적인 얼굴 위로 집행관의 손에 들린 빨간 딱지가 정중앙에 붙었지요. 민우가 쌓아 올린 허영의 성체가 붉은 낙인으로 뒤덮이는 광경은 지독하리만큼 고요하고도 통쾌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민우는 아수라장이 된 집안 꼴을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주거래 은행에서 보낸 최종 파산 선고 통지서가 들려 있었지요. 해담의 압도적인 자금력에 의해 모든 대출 통로가 막히고 지은이 터뜨린 비리 리포트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수백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빗발치면서 민우의 회사는 이미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귀신에 홀렸었나 봐. 제발 장모님께 말씀드려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줘. 우리 엄마랑 나라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나 정말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응? 민우는 지은의 구두 끝을 붙잡으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지은은 민우를 내려다보며 5년 전 그가 시장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보여주었던 그 가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탐욕의 찌꺼기와 죽음 같은 공포만이 가득했지요. 지은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민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민우 씨, 당신이 나한테 그랬지? 애도 못 낳는 불량품이라고. 이제 똑똑히 봐. 누가 진짜 불량품인지. 정직을 버리고 도둑질로 세운 당신 인생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큰 결함이야. 당신이 망친 내 아이와 우리 엄마의 세월, 감옥에서 평생 참회하며 갚아.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 내일이면 당신의 횡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야. 민우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지만 진혁은 그를 차갑게 외면하며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영자와 나라의 악에 바친 곡소리가 복도를 울렸지만 지은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지은의 모습은 예전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되찾은 단단하고 고결한 한 여자의 얼굴이었지요. 진혁은 지은의 곁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생했다, 지은아. 이제 저들의 악취는 다 씻어냈어. 우리 할매가 기다리시는 시장으로 가자. 오늘 국밥은 정말 달 거야.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갑수는 평소처럼 가마솥 앞에 서서 육수의 김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해담의 법무팀장과 회계사들이 정중하게 서서 민우 일가의 재산 몰수 및 환수 현황을 보고하고 있었지요. 갑수는 지은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국자를 내려놓으며 달려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내 새끼 고생 많았다.
이제 그놈들 비린내 나는 돈은 다 걷어들였으니 걱정 마라. 이제 정말 우리 식구끼리 맑은 물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 애미가 내가 쉴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성벽을 만들어 놨어. 지은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안도와 승리의 눈물이었지요. 지은의 명의로 환수된 민우의 개인 자산과 수진의 레스토랑 부지는 이제 고통받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해담 사회공헌재단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은은 주머니 속에 든 민우의 파산 결정문 사본을 꺼내 주방 가마솥 아래의 불길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내는 불꽃은 유독 붉고 강렬하게 타올랐지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지은의 가슴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진혁은 그런 지은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할매, 내일 아침 국밥은 평소보다 더 맑게 끓여야겠어요. 온 세상의 오물을 다 씻어냈으니 물이 아주 깨끗할 거 아니에요. 저 내일 아침 일찍 올 거니까 고기 많이 넣어주셔야 해요. 진혁의 넉살 좋은 농담에 갑순과 지은은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갑순은 지은의 손을 꼭 잡고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여전히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 김은 이제 슬픔이 아닌 새로운 소망의 향기를 가득 머금고 시장 골목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민우는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정식 구속심사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영자와 나라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 낡은 여관방을 전전하며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태양은 구름을 뚫고 찬란하게 쏟아졌습니다. 시장 골목의 상인들은 하나둘 가게 문을 열며 지은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은아, 고생 많았다.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줌마, 오늘 국밥 한 그릇 드시러 오세요. 차가운 철창 너머로 비치는 햇살은 그 누구에게나 공평했지만 그 햇살을 마주하는 이들의 마음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대규모 사기와 횡령, 그리고 탈세 혐의까지 드러난 민우는 끝내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지요. 화려한 수트 대신 거친 수의를 입은 민우의 얼굴은 불과 몇 달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면회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텅 빈 허공을 응시하며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고작 돈뿐만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같은 시각 영자와 나라도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기세등등하게 지은을 멸시하던 영자는 이제 헝클어진 머리를 가린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나라는 교도소의 딱딱한 배식판을 마주할 때마다 지은의 카드로 먹었던 화려한 만찬들을 떠올리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으나 그 눈물은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어요. 정직을 비웃고 타인의 고통을 걸음 삼아 세운 허영의 탑은 그렇게 먼지가 되어 사라졌지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요식업계의 대모로 복귀한 갑수는 지은을 해담의 전략 기획이사로 정식 임명했지요. 취임식 날 지은은 화려한 보석이나 명품 가방 대신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주었던 수수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수천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리더의 단단함을 품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업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온기입니다. 우리 해담은 앞으로 시장통에서 어머니가 끓여내던 그 맑은 국밥의 철학을 이어갈 것입니다.
정직한 재료, 기다림의 미학, 그리고 사람을 향한 진심. 이것이 해담이 추구할 진정한 성공입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훼손했던 우리네 국밥의 가맹점주들을 일일이 찾아가 보상 절차를 밟았고 부실했던 식재료 공급망을 해담의 엄격한 시스템으로 재정비했습니다. 지은은 사무실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할 때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정도를 걷는 법을 되새겼지요. 기업 분석 전문가로서 그녀의 날카로운 이성은 이제 탐욕을 부수는 칼이 아니라 상생을 도모하는 따스한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갑수는 지은이 해담을 훌륭하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회장실 대신 다시 시장 골목의 작은 국밥집으로 돌아왔지요. 해담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갑수는 여전히 수수한 몸빼 바지에 앞치마를 두르고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제 좀 편히 쉬시지 왜 자꾸 이 뜨거운 불 앞에 계세요? 이웃 상인의 농담에 갑수는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놈아, 내 뿌리가 여기인데 어디를 가겠냐? 우리 지은이가 밖에서 큰일을 하니 이 애미는 여기서 이 집 국밥 그리워하는 사람들 마음이나 달래줘야지. 이게 내 진짜 팔자란다. 어느덧 노을이 붉게 물드는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업무를 마친 지은이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지요. 시장 상인들은 이제 그녀를 이사님이라 부르며 반갑게 맞이했지만 지은은 예전처럼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습니다. 국밥집 평상에는 누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지은의 곁에서 끝까지 방패가 되어 주었던 진혁이었습니다. 진혁은 평소의 날카로운 변호사 모습은 간대없고 편안한 셔츠 차림으로 앉아 갑순과 농담을 나누고 있었지요. 할매, 오늘도 고기 좀 많이 넣었죠? 저 오늘 하루 종일 굶었단 말이에요. 이놈아, 넌 우리 집 기둥뿌리 뽑아갈 놈이야. 자, 여기 내가 좋아하는 맑은 국물이다. 지은이 오면 같이 먹어라. 지은은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5년 전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느꼈던 그 지독한 고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이었지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평상으로 다가가 진혁의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오늘도 일찍 왔네요? 재판 때문에 바쁘다고 하더니. 진혁은 지은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은아, 아무리 바빠도 국밥 먹는 시간은 안 빼먹지. 무엇보다 너 퇴근하는 거 보고 싶어서 서둘러 왔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10년 단골과 주인집 딸로 만났던 인연이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소중한 동반자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진혁은 지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지은은 피하지 않고 그의 따뜻한 온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지요. 지은아, 지난 세월 참 힘들었지. 이제는 내가 내 곁에서 비바람 막아주는 든든한 우산이 되고 싶어.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너를 평생 지켜주고 싶은데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겠니? 지은은 진혁의 맑은 눈동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민우가 가졌던 탐욕이나 거짓은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향한 깊은 존중과 진심 어린 사랑만이 가득했지요. 지은은 눈시울을 붉히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오빠가 없었다면 난 아마 그 빗속에서 영원히 길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오빠가 끓여주는 인생이라는 국밥 같이 맛보고 싶어요. 두 사람의 고백을 주방에서 몰래 듣고 있던 갑수는 솥뚜껑을 닫으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지은이 이제 정말 봄날이구나. 우리 딸 이제 진짜 짝을 찾았네. 갑수는 하늘에 있는 남편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2그릇이 평상 위에 놓였습니다. 지은과 진혁은 서로의 그릇에 고기를 얹어주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지요. 맑은 육수처럼 투명하고 깊은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장 골목의 노을 아래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진실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지은은 배신과 유산이라는 지옥을 건너왔지만 그 끝에서 만난 것은 복수의 허무함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요식업계의 대모 갑순이 지켜온 정직함은 이제 지은의 명석한 경영 철학이 되어 대한민국 요식업의 품격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강민우 일가가 지은의 삶에 남긴 흉터는 이제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 흉터를 어루만져 준 것은 10년 세월 묵묵히 곁을 지킨 진혁의 진심이었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와 시간으로 빚어낸 애정은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찬란하게 지은의 인생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내일은 해외 직영점 점검하러 나가요. 엄마 국밥 맛이 거기서도 변함없는지 꼭 확인하고 올게요. 지은의 활기찬 목소리에 갑수는 대견한 듯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사님 조심히 다녀오너라. 이 애미는 여기서 늘 하던 대로 국물 진하게 우려내고 있을 테니. 진혁은 지은의 짐을 챙겨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공항까지 내가 데려다 줄게. 우리 이제 어디든 함께 가자. 지은은 진혁의 팔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5년 전 빗속을 헤매던 초라한 여자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킬 힘을 가진 진정한 해담의 주인만이 그곳에 서 있었지요. 겨울이 길수록 봄꽃은 더 화려하게 피어난다고 하지요. 지은의 인생에 찾아온 이 눈부신 봄날은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정직과 용기의 결실이었습니다. 배신자들의 몰락은 역사 속의 경고로 남았고 지은과 갑순의 승리는 선한 끝은 반드시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의 마음속에도 오늘 따스한 국밥 한 그릇 같은 위로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파에 지치고 배신에 눈물 흘릴지라도 진심을 다해 걷는 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평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은과 진혁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며 해담의 향기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갑수는 가게 셔터를 내리며 밤하늘의 밝은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인생 70년 참으로 파란만장했으나 오늘처럼 마음이 가벼운 날은 없었지요. 지은의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 끝자락까지 기분 좋게 울려 퍼졌습니다. 맑은 국밥의 승리,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완성. 정직하게 땀 흘리는 자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뜨거운 국물 한 술에 시름을 잇는 소박한 일상.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은 사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갑순내 국밥집의 하얀 김이 내일 새벽에도 변함없이 피어오를 것처럼 지은의 내일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신 곳 따스한 햇살이 찾아와 늘 함께 하시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